예. 예, 오늘은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내리니까 겨울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남쪽에서도 이렇게 해갈이 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 몸살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몸살이 좀 나게 되니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살이 다 낫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학문 산책 189번째 8번째 강의로서 한국의 연방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골문을 해독하신 우리 대학자 유창균 박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각골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무한한 기쁨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창균 박사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유창균 박사님의 책입니다. 또 우리 이영하 선생님께서 옮기신 우리 유창균 박사님의 유작인 책이 되겠습니다. 매우 의미가 깊은 책인데요. 제가 요 뒤에 잠깐 읽어보면 이 책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명과 진명을 한반도의 신화나 진명 등과 관련지어 그 연원과 의미를 밝히면서 일본 신화를 해석한 연구서이다. 저자의 일본 신화 해석의 출발점은 고대 한반도에서 거주하면서 고조선을 비롯하여 북방의 부여 등 여러 국가 그리고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등을 건국했던 종족의 뿌리가 예족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족은 한반도 및 만주 일대에서 자생한 가장 오래된 종족으로서 부여족이나 고조선 민족 삼국을 창건한 맥족이나 한족 등이 모두 예족에 분화된 관례들이다. 특히 신라를 건국한 사라족, 가야 제국을 건설한 가라족이 모두 예족으로서 이들의 일부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신화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태고사의 성황당과 선왕당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리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또 다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바로 최춘태 박사님이 쓰신 각걸음으로 비교해보는 우리의 동북 공정과
식민사원을 극복해 보자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공우 강산 박사님이시죠. 범어대사전. 우리말의 뿌리가 97% 범어에서 나왔다는 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어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환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에 의하면 빙하기 이전에 수수만 년 동안에 서해 대평원, 지금 현재 우리 황해도에 살면서 물이 차 올라오면서 이분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과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독일 정치를 받아들여서 독일 정치에 부합하는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해 보자, 그런 취지가 깔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8번째 강의로서는 제가 아침에 적었던 태고사의 우리의 정통사상은 선앙당 사상이다. 선앙당 사상과 성황당 사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앙당 사상과 성황당 사상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고사의 우리의 정통사상은 선앙당 사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태고사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보살사상과 선앙당 사상과 그 다음에 제사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앙당은 이 산스크리트에 기초해서 SANA 선아 NGTAN 선앙단. 그래서 이 성황당은 중국식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말로는 북경이라 그러지만 중국식 발음으로는 빼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석건평이라 그러지만 중국말로는 시진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당, 우리가 사당은 나중에 이제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가 맞는 것이죠. 성모사, 지리사에 있는 성모사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모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뜻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동일하지 않는가? 성황당과 선앙당은 두 음은 음문적으로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봉안된 신체와, 즉 신을 모시고 있는 틀을 말하는 것이죠. 봉안된 신체와 제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성황당과 선앙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사전이 있죠. 대하나사전이라고. 의 해석을 빌리면은 성황신은 도서의 수호신으로서 그 제신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즉 성황신의 제사는 원래 남방 연안 지방에 있어서 지방의 풍속으로 발생해서 마침내 널리 행해지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일본 대한화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서의 수호신으로서 그 제신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황신의 제사는 원래 남방 연안 지방에 있어서 지방의 풍습을 발생시켰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홍직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선앙은 고장의
부귀영화를 수호하는 신으로서 고장의 마을의 부귀영화를 수호하는 신으로서 대개는 길가에 있는 커다란 순목 때로는 사당과 같은 것이 선왕신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돌을 올려놓고 통과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토지의 수호신인 선왕신에게 재난을 없애고 복을 빌며 여행길의 피로를 줄 것을 빌기 위해서 이 선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선왕과 선왕은 절대로 애초부터 동일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왕은 도성의 신임에 비해서 선왕은 토지의 신으로서 길가의 거목에 접신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목신이라는 거죠. 수목신. 그래서 산의 신, 강의 신, 물의 신과 같은 수목의 신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연의 생물에 신을 의탁하는 사람은 동의적 고유의 우리가 신앙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 이 신이는 SIM 신만 섬낭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SIM 신은 무당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SISIM 신은 축각형으로서 신이 뜻이 된다 이거죠. 심. 자, 그래서 남은 나무 목자와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심남은 나무의 신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심낭에서 뭐냐면은 선왕당이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직단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토지 사자로서 선왕당과 관계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직은 우리가 곡식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신과 공물을 관장하는 신을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제단이라 말하고, 결론적으로 선왕당과 선왕당은 모두 서예 대평은 동이족에서 고유한 관습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왕신과 선왕당은 서예 대평원에서 도서 벽지에서 발달하였던 선왕신과 그 다음에 토지신과 마을의 기륭하복에 복을 주는 선왕신과 대별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이 서예 대평원 동이족에서 고유한 관습으로서 전개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국사를 연구하다 보면 순다 대륙에서 이동한 이래 서예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 즉 리밥을 먹으면서 토지신과 선왕당에 제사 지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바로 보살 사상과 선왕신과 선왕신 제사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한국의 정통 관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통 관습에는 우리가 해를 숭상하고 불을 숭상하고 바람을 숭상하고 뱀을 숭상하고 새를 숭상하는 이 5가지가 우리의 정통 서예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우리의 정통 정신문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4일 아침에 제가 적었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또 덧붙여서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또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연구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사서상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인간과 조직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델이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작금에 우리가 작금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바로 이 앵글력 색선 모형이 있고 게르마니엄 모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앵글력 색선형 모델에서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첫째가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으로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자본으로 본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득권 사람들은 설명하고 합리적 논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자본을 최상위에 두고 두 번째 토지의 가치를 두고 마지막에 인간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들은 자본 중심형 조직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기득권화하고 카르텔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화하고 카르텔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채라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하청 그 구조를 착취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반해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형 모델과 스위스 모델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한국사의 정통뿌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사의 정통뿌리 사상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형으로 재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르만인 모델에서 한국의 이 보살 사상을 가지고 가서 인식론의 바탕을 두어서 연구를 시작해서 그 유명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르마니엄 모형은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게르만 히틀러의 파시즘이 2차 대전의 자체의 모순점을 극복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반동적으로 이 게르마니엄 모델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을 중심에 두고 제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의 자본 중심형 조직에서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조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대하고 보충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상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합의하고 상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이고 분권화적이고 네트워크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전에서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처럼 자본이 중심된 조직으로서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지배와 통제, 지시와 명령, 억압과 착취로서 뭐냐면은 우리 사회를 지금 이제 디자인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 독일에서는 인간 중심형, 인간 중심의 인간 존엄성 중심의 철학과 사상과 통치 구조와 조직과 구조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칸트의 인생관에서 가져오게 됐는데 그 칸트의 인생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즉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다. 확장시키는 능력이다. 그 기행령은 한계를 모른다. 그 기행령은 한계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인생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칸트의 인생관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인의 본능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죠. 즉 보살사상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초월적 능력,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칸트의 인간관과 철학은 바로 보살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이성을 통하여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을 갖는데, 이성의 이런 능력은 어떤 사태의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힘이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거죠. 인류는 모든 개개인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그것은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죠. 인간에 대한 억압과 폭력과 착취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거죠. 이런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다른 자연적 본능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유한 자기만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뭐냐면 폭력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최동석 박사님 인사조직연구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에 대한 사유 구조를 볼 때 이러한 순수 이성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순수한 이성은 인간은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선험적으로 초월적 세계와 미지의 세계와 이상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사상에서 말하는 초월적이며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적 본능을 뭐냐면 훨씬 능가해서 초월적 미지의 이상적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하기 이전에, 의식하는 이전에 무의식의 잠재 능력이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든지 정체성, 가치와 신념, 능력들이 바로 잠재적 능력으로 무한하게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성의 영역과 철학적인 영역과 심리학적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무의식적 잠재 능력이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고유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분권화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바로 10개의 물성은 알아도 한 개의 삼성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이 타고난 성향은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동석 박사님께서는 인사조직 연구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취 예측 모형으로서 책을 집필하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만의 위안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보시하고 보살사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 가야 될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골장김 돼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